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7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존에 다루었던 양화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러나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탐색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묘비 뒤에 숨겨진 인물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숨결과 눈물, 그리고 감동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시간, 이일강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합정동과 홍대거리 바로 곁에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빼곡한 빌딩 숲 사이, 수많은 묘비들이 고요히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왜 이 묘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땅에 잠든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체 어떤 마음이, 어떤 사랑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태평양을 건너게 하고 부와 명예가 아닌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하며 마침내 자신의 뼈를 고향이 아닌 머나먼 이국 땅에 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행, 그 첫걸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이 땅이 스스로를 은자의 나라라 부르며 굳게 빗장을 걸어 잠갔던 그 시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며 쇄국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연한 의지 뒤로 나라의 속살은 곧사 터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세도 정치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봄에는 굶주리고 여름에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콜레라, 천연두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수만 명의 목숨이 추풍낙엽처럼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의 삶만 고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제국주의의 탐욕스러운 파도는 그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미국 함대가,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 무력으로 조약을 맺고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개방이 아니라 굴욕적인 개항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외세에 대한 적개심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닫혔지만 부서진 문틈으로 두려움과 배척의 시선이 가득한 이 땅으로 아주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군인도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청진기와 주사기를 든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이전에 이 땅을 밟으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제너럴 셔먼호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병사들을 향해 성경을 던져주며 순교했습니다. 그의 피는 증오와 배척의 땅을 적셨지만 그가 던진 말씀의 씨앗은 어딘가에 뿌려져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조선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린 후 선교사들은 선교사라는 이름 대신 의사와 교사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증명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만났던 호로스 알렌의 이야기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의 칼부림 속에서 당대 최고 권력가 민영익이 온몸에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 한의학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를 알렌이 서양 외과 수술로 살려냅니다. 이 기적은 고종 황제와 조선 조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서양 의술은 더 이상 오랑캐의 요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의술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알렌은 고종의 허락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광해원, 곧 제중원을 엽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합법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무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제중원의 이 대원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1885년 또 한 명의 젊은 의사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존 헤론입니다.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밝은 미래를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안락한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렵고 낯선 땅 조선을 택했습니다. 그는 제중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수많은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그의 의술과 인품은 곧 알려져 그 역시 고종의 주치에 어의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질병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1890년의 무더운 여름, 전염성 이질이 또다시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던 헤로는 안타깝게도 그만 자신도 이질에 감염되고 맙니다. 동료 의사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그의 병세는
아콰일로였습니다. 결국 1890년 7월 26일 그는 33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자신이 사랑했던 조선 사람들을 품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가장 아끼던 동료를 잃은 선교사 공동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그들은 더 끔찍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헤론의 시신을 묻을 땅이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시신은 도성 안에 묻을 수 없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국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절망했습니다. 친구의 주검을 앞에 두고 그가 편히 쉴 곳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렌을 통해 고종 황제에게 탄원합니다. 전하의 백성을 돌보다 목숨을 잃은 의사입니다. 부디 그가 이 땅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작은 땅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아꼈던 주치의의 안타까운 죽음과 동료들의 간절한 청원에 고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강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양화나루 근처의 언덕 잠두봉이라 불리던 땅을 외국인 묘지로 하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죄인들의 목을 베던 처형장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땅이 영원한 생명을 기리는 기억의 땅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890년 7월의 어느 날 작은 배에 실린 헤론의 관이 한강을 건너 양화진에 도착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시신은 양화진 언덕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양화진의 첫 번째 무덤 실부묘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존 헤론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땅에 묻힐 수많은 선교사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양화진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탄생시킨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백 편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서막을 연 거룩한 씨앗이었습니다. 하나의 무덤이 세워짐으로써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칠 것을 결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시대의 희망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양화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헤론이 도착하기 5년 전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땅을 밟았던 두 명의 거인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의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풍성한 양화진 이야기, 이 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존 헤론이라는 한 젊은 의사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떻게 양화진이라는 거룩한 기억의 공간을 탄생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양화진의 시작을 알리는 주춧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춧돌이 놓이기 이전에 그 집을 지을 목적과 이유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개신교 선교의 실질적인 새벽을 연 두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친구였고 동역자였으며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한국장로교회 아버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리고 한국감리교회 아버지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 오늘 우리는 이 두 거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던 제물포 항구, 한 척의 배에서 20대 후반의 두 미국인 청년이 내립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이들의 도착은 그러나 낭만적인 모험의 시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불과 넉 달 전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피비린내 나는 3일 천하로 끝난 직후였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의 외세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서양인이 길거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험악한 시절, 선교는커녕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곳 절망의 땅 한복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펜젤러는 그의 일기장에 이 땅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기도를 남깁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결박을 자유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사명임을 선포한 출사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를 외치는 대신 그들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길을 택합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병든 이들에게 약을, 그리고 무지한 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자 진심이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 호러스 언더우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미국 뉴브런즈윅 신학교를 졸업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방식은 그의 성격처럼 조용했지만 깊었고 신중했지만 아주 넓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길 위에서 죽어가던 고아 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으로 시작된 이 작은 사랑방이 훗날 경신학교를 거쳐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는 거대한 전당, 연세대학교의 모태가 됩니다. 그는 거창한 계획 대신 눈앞에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몇몇 조선인들을 모아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땅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말을 타고 험한 산길을 넘어 평안도 북쪽 지역까지 찾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들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 훗날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할 만큼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성경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십 년에 걸쳐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지난한 작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던 그의 모습은 이 땅의 언어와 정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동생은 그 유명한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형의 사역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문이 이 땅에 바친 헌신 또한 놀랍습니다. 이제 그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불꽃 같은 사람 헨리 아펜젤러를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드루 신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아내 엘라와 함께 이 땅을 밟은 열정적인 행동가였습니다. 언더우드가 묵묵히 씨앗을 심는 농부였다면 아펜젤러는 담대하게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건축가였습니다. 그 역시 학교를 세웁니다. 고종 황제는 그의 학교에 유용한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의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직접 하사합니다. 이는 왕이 공인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서 배제학당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토론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르치는 해방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주시경, 나도양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 정동에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의 예배당 정동제일교회를 건축합니다. 한국감리교회 어머니교회라 불리는 이곳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강연회와 음악회가 열리고 조선 그리스도인회보라는 신문이 발행되는 등 근대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의 삶은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우리 곁을 떠납니다. 1902년 6월 그는 동료들과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산 앞바다를 지나던 그날 밤 짙은 안개 속에서 그가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며 순식간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갑판으로 피했던 아펜젤러는 자신의 조수와 한 한국인 여학생이 보이지 않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아비규환의 선실로 그리고 차디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너왔던 바로 그 바다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 한 사람은 감리교였습니다. 한 사람은 신중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생의 동역자로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놓은 두 개의 다른 길이 오늘날 한국개신교의 가장 큰 두 개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특히 아펜젤러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줌으로써 그 미랄의 의미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썩어 없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연세대와 배제대라는 풍성한 학문의 열매를 세문안교회와 정동교회라는 깊은 신앙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거인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굳게 닫혀있던 왕실과 조선사회의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은 목사가 아닌 한 명의 의사이자 외교관의 손에 의해 열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호러스, 바로 호러스 뉴턴 알렌의 드라마틱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두 명의 위대한 개척자가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활절 아침의 빛을 노래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교육과 신앙의 씨앗을 심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선교는커녕 서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 배척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누가 어떻게 이 굳게 닫힌 나라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문을 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처럼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 대신 날카로운 외과용 메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또 다른 호러스, 바로 호러스 뉴턴 알렌입니다. 그의 등장은 다른 이들처럼 소명으로 가득 찬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 방식을 두고 다른 선교사들과 갈등을 빚고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어쩌면 도피처로 택한 곳이 바로 미지의 땅, 조선이었습니다. 1884년 9월 그는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라는 신분으로 조용히 서울에 입성합니다.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개신교 상주 선교사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시작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임을 숨긴 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을까요? 1884년 12월 4일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하룻밤이 찾아옵니다. 바로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정총국 축하연을 기점으로 시작된 정변은 순식간에 서울을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밤 정변을 주도한 개화파의 칼에 맞은 한 명의 거물급 인사가 쓰러집니다. 그의 이름은 민영익,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수구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칼자국이 27군데나 나 있었고 특히 귀 뒤에 동맥이 끊어져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이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피를 멈추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독일인 외교관 무렌도르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양 의사를 부르게. 얼마 전 서울에 들어온 푸른 눈의 의사가 있네. 한밤중에 다급한 목소리가 알렌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름을 받고 달려간 그의 눈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 있는 한나라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알렌은 침착하게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혈관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꿰매고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의 외과 수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몇 시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수술이 끝난 뒤였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알렌은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민영익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성스러운 그의 간호 끝에 모두가 포기했던 민영익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오랑캐의 요술이라며 경멸하던 서양 의술이 나라 최고의 권력가를 죽음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호러스 알렌은 조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알렌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전하, 이 놀라운 의술로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현대식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고종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내어주어 병원을 짓게 합니다. 1885년 4월,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 곧 제중원이 문을 엽니다. 이 병원의 탄생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알렌이 자신의 의술과 지혜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후 알렌의 삶은 의사를 넘어 외교관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는 주한미국 공사가 되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미국의 이권을 대변하며 운상 금광 채굴권이나 경인선 철도 부설권 같은 이권 사업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성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야심가 또는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가 1884년 그 운명적인 밤에 보여준 의사로서의 헌신과 그 기회를 포착하여 제중원의 문을 연 정치적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호러스 알렌, 그는 훗날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묻혔기에 양화진에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양화진의 역사, 아니 대한민국 근대사의 가장 첫 장에 가장 굵은 글씨로 새겨져야 마땅합니다. 그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알렌이 이처럼 위로부터 왕실의 문을 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가장 낮은 곳, 사회가 외면했던 아래로부터 마음의 문을 열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 의사의 진맥조차 받을 수 없었던 조선의 딸들을 위해 이 땅을 찾은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 로제타 셔우도볼의 위대한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호러스 알렌이라는 한 명의 의사이자 외교관이 어떻게 왕실의 굳게 닫힌 문을 열었는지, 즉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길을 터놓았는지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치와 외교가 얽힌 거시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왕의 신임을 얻어 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사회가 외면했던 이들의 상처와 눈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아래에서 위로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는 19세기 말 조선의 안방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내외법이라는 엄격한 관습에 묶여 집안 깊숙한 곳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남성 의원에게는 몸을 보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아 간단한 병도 죽음의 병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혹은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고 그들의 눈물은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과 고통의 공간으로 한 줄기 빛처럼 한 명의 여성이 찾아옵니다. 1890년 25살의 나이로 이 땅을 밟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 출신의 수재의사, 오늘의 주인공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생전 처음으로 같은 여성 의사에게 자신의 아픔을 마음 편히 털어놓고 섬세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삶에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당시 척박한 땅 평양에서 외롭게 의료사역을 하던 캐나다 출신의 의사 윌리엄 제임스 홀.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조선을 위한 의료라는 공통된 꿈을 나누다가 깊은 사랑에 빠졌고 이내 부부가 되어 함께 평양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평양 생활은 고단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함께 환자를 돌보며 이 땅을 치유하겠다는 공동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평양은 순식간에 핏빛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남편 윌리엄 홀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환자에게서 발진 티푸스가 옮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 로제타와 어린 아들 셔우드, 그리고 뱃속에 있던 둘째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윌리엄 홀은 34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의 품에서 눈을 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29살 여성의 심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 찢어지는 슬픔을 재료 삼아 이 땅을 위한 더 위대한 사랑을 빚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평양에 남아 남편 윌리엄 홀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맹세합니다. 개인의 슬픔을 공동체의 치유를 위한 소명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의 땅에 사랑의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평양에 여성병원을 세워 진료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바꾸는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 소녀, 복례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녀를 치료했지만 안타깝게도 소녀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평생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로제타는 의사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도전을 결심합니다.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다른 눈을 선물해주자. 그녀는 맹인 교육을 위해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의 특수교육기관에서 직접 점자교육법을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서양의 점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최초의 한글 점자를 창안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7년 이 점자를 바탕으로 평양에 대한민국 최초의 맹아학교를 세웁니다.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손끝으로 읽는 빛을 선물한 대한민국 특수교육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허락합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딸 에디스가 이질에 걸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에 이어 딸까지 그녀는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연이어 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로제타 홀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땅의 가장 아픈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였고 병원 설립자였으며 특수교육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가던 이 땅의 여성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장애 아동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을 딛고 일어나 가장 아픈 이들을 끌어안았던 진정한 어머니. 그녀는 양화진 언덕에 남편 윌리엄 홀과 딸 에디스 곁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로제타 홀이 이처럼 개인의 아픔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시야를 넓혀
한국 근대 의료의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하고 완성한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중원을 세계적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키워낸 위대한 교육자이자 행정가 올리버 에비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로제타 홀이라는 한 위대한 여성이 어떻게 개인의 가장 큰 슬픔을 이 땅의 가장 아픈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는지 그 감동적인 삶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 한두 명이 밤낮으로 진료하는 것만으로 과연 한 나라 전체의 의료 수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알렌이 떠나면, 헤론이 죽으면, 로제타 홀이 은퇴하면 그들이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개인의 헌신을 넘어 영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꽃 같은 천재도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끈질겼고 현실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꾸었던 위대한 교육자이자 행정가였습니다. 제중원을 세계적인 의료기관 세브란스로 키워낸 사람, 오늘의 주인공 올리버 에비슨입니다. 이야기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의 한 촉망받는 교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올리버 에비슨. 약사이자 의사였던 그는 안정된 삶을 살며 학자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강에서 만났던 호러스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여사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질병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에비슨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안정된 교수의 삶을 버리고 1893년 아내와 함께 낯선 땅 조선으로 향합니다. 그가 책임을 맡게 된 곳은 바로 알렌이 세우고 헤론이 일했던 병원, 제중원이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제중원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왕립병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의 지원은 거의 끊겨 있었고 건물은 비가 새으며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의사의 눈으로 제중원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병원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의 눈에는 아픈 환자 한 명 한 명 너머에 병들어 있는 이 나라 전체의 의료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혁명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강의들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의 위대한 철학입니다. 조선인들에게 계속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손으로 조선인 의사를 키워내야 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제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 티칭 허스피털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험난했습니다. 먼저 그는 운영이 불안정했던 제중원의 운영권을 조선 정부로부터 선교부로 완전히 이관받는 어려운 협상을 끈질기게 진행하여 성공시킵니다. 이제 제중원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0년 제중원 안에 정식으로 의학교를 세우고 직접 교장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어로 된 의학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부학 그림을 직접 그리는 등 거의 모든 과목을 혼자서 가르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그의 땀과 눈물이 드디어 첫 번째 결실을 맺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면허를 가진 7명의 졸업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졸업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의학에만 의존해왔던 이 땅이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서양 의술을 펼칠 의사를 배출한 역사적인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 7명의 졸업생 중에는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 있었습니다.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하여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가장 낮은 신분의 아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직업인 의사가 된 것입니다. 에비슨의 교육은 질병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깊은 편견과 차별까지도 치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에비슨에게는 마지막 꿈이 남았습니다. 낡고 비좁은 제중원을 넘어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 진료가 가능한 최첨단 현대식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축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죠. 그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02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한 선교 대회. 수많은 연사들 속에서 에비슨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 조선에 세워질 현대식 병원의 꿈,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날 조선인 의사들의 비전을 온 마음을 다해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중석에 당시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루이스 세브란스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에비슨의 진정성 넘치는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설이 끝난 후 조용히 에비슨을 찾아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액의 기부를 약속합니다. 이 기적 같은 기부금으로 1904년 서울역 앞에 당시 아시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새로운 병원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병원의 이름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려 세브란스 기념병원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제중원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세브란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중원의 역사를 통해 3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알렌은 문을 연 사람이었고 헤로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비스는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집을 짓고 설계도를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짓는 법까지 가르쳐 그 집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완성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역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이 땅 양화진 언덕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의료선교의 역사가 이처럼 한 명의 개척자 알렌로부터 시작해 헌신적인 돌봄 로제타 홀을 거쳐 마침내 스스로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 에비슨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똑같은 발전 과정을 교육의 현장에서, 특히 이 땅의 딸들을 위한 여성 교육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려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학교의 문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메리 스크랜턴과 이 화학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위대한 시스템 빌더가 어떻게 제중원을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는지 그 장대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선교가 한 명의 개척자로부터 시작해 헌신적인 돌봄을 거쳐 마침내 스스로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았죠. 오늘은 이와 똑같은 발전의 과정을 교육의 현장에서, 특히 이 땅의 딸들을 위한 여성 교육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학교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메리 스크랜턴과 그녀가 세운 이 화학당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19세기 말 조선의 안방,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여성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삼종지도라는 유교적 관념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에게는 독립적인 인격이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사상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대를 이었다며 온 동네가 잔치를 벌였지만 딸이 태어나면 섭섭이라 불리거나 심지어 내다버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집안의 재산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땅에 한 명의 미국인 여성이 도착합니다. 1885년 그녀의 나이 54살, 남편과 사별한 과부 메리 스크랜턴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모험심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선교사였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왔지만 아들에게 의지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뚜렷하고도 당시로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소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녀는 서울 정동에 집 한 채를 사들여 교실을 꾸미고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도 차가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의 학생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부모들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계집애에게 글은 가르쳐 무엇하며 서양 귀신에게 딸을 맡겼다가 미국의 종으로 팔려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의심과 냉대 그리고 조롱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텅 빈 교실을 홀로 지키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막막했을까요? 그러던 1886년 5월 31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고관의 부인이, 정확히는 그의 소실, 즉 첩이었던 한 여인이 스크랜턴 부인을 몰래 찾아와 자신의 딸을 첫 번째 학생으로 맡긴 것입니다. 정실 부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는 자신의 딸만큼은 다르게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스크랜턴 부인은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한 고아 소녀를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 머리카락에는 곰팡이까지 피어있던 아이.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와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자신의 두 번째 학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학당의 시작은 이처럼 당대 사회가 가장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변두리에 있던 두 소녀였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첩의 딸과 고아를 데리고 무슨 학교냐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크랜턴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이곳은 학교입니다. 학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왔다고 해서
그 아이의 미래까지 열악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영혼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미래를 선물하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속삭여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작은 학교의 소문은 곧 궁궐의 명성황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총명하고 개화된 군주였던 명성황후는 한 미국인 부인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 조선의 딸들을 위해 학교를 열었다는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887년 고종 황제를 통해 이 학교의 공식적인 이름을 하사합니다. 바로 이화학당 리화학당, 백꽃학당이라는 뜻입니다. 순백의 백꽃처럼 이 땅의 여성들이 깨끗하고 참되며 아름다운 인재로 자라나라는 왕실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화라는 이름은 외부의 모든 편견과 공격으로부터 이 작은 학교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스크랜턴은 단순히 읽고 쓰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위생과 유리법, 바느질을 가르쳐 한 명의 온전한 생활인으로 설 수 있게 했고 성경을 통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자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화학당은 지식의 전당이기 이전에 인간을 만드는 사랑의 공장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이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그 외롭고 작았던 학교, 그 작은 씨앗은 14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거대한 숲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양화진이 아닌 아들과 함께 다른 곳에 묻혔지만 그녀가 심은 이화라는 정신은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의 마음에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이 이처럼 위대한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지를 쳐서 거목으로 키워낸 이들은 바로 그녀의 뒤를 이은 후배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화학당을 명실상부한 근대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마침내 대학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정원사들 룰루 프라이와 자네트 월터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한 위대한 어머니가 어떻게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이화학당에 씨앗을 심었는지 그 감동적인 시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의 작은 씨앗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숲이 되기까지는 씨앗을 심는 사람만큼이나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정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그 뜻을 묵묵히 이어가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필요하죠. 오늘은 바로 그 위대한 정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크랜턴의 뒤를 이어 이화라는 나무를 정성껏 키우고 가꾼 두 여성 지도자, 룰루 프라이와 자네트 월터. 이 두 분의 삶을 통해 하나의 위대한 기관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의 시스템을 세운 위대한 건축가 룰루 프라이를 만나보겠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화학당을 따뜻하게 품었다면 그녀의 뒤를 이은 이 대교장 룰루 프라이는 교육 전문가의 눈으로 이화의 미래를 냉철하게 설계했습니다. 1893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부임한 그녀는 사랑과 온정은 넘치지만 아직 체계가 부족했던 이화의 근대 교육 시스템이라는 튼튼한 뼈대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주먹구구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초등과정인 보통과, 중등과정인 중등과, 고등과정인 고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졸업 후 교사가 될 학생들을 위한 사범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사범과의 신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화는 단순히 학생을 받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의 딸들을 가르칠 또 다른 교사들을 길러내고 파송하는 교육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이화의 정신이 이 사범과 졸업생들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또한 룰루 프라이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을 오가며 기금을 모금했고 마침내 1904년 서울 정동의 당시로서는 최신식이었던 붉은 벽돌의 3층짜리 건물 이화학당 본관, 즉 메인홀을 건축합니다. 이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건물은 조선의 여성도 이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자격이 있다는 강력한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룰루 프라이, 그녀는 스크랜턴이 심은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시스템이라는 뼈대를 만든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룰루 프라이가 이화를 튼튼한 중고등학교로 만들었다면 4대 교장 자네트 월터의 꿈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교였습니다. 1900년대 초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습니다. 여자가 대학 공부는 해서 무엇을 쓰려고? 라는 사회적 편견, 고등교육을 통제하려는 일제의 감시, 그리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라는 미국 선교부 내의 회의적인 시선까지. 그녀는 삼중의 장벽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본부를 설득했고 마침내 1910년 이화학당 내에 4년제 대학과를 신설하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처음 입학한 학생은 단 1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5명은 조선 여성 고등교육의 문을 여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그녀는 눈물 속에서 마침내 3명의 첫 대학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김점동, 김혜식, 신준여. 이 3명의 졸업생은 이 땅의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최고의 학문을 이수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졸업장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선 여성 전체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희망의 증표였죠. 월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동교지가 너무 비좁다고 판단하여 더 넓은 교지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해안이 찾아낸 곳이 바로 지금의 신촌 캠퍼스 부지입니다. 그녀는 이화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터전을 준비한 진정한 비전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로와 지병이 겹치면서 그녀는 1921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꿨던 신촌 캠퍼스가 세워지는 것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이화의 미래를 밝힌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화의 역사는 한 명의 영웅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개주 경기처럼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며 이어진 위대한 협력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이 여성도 교육받을 수 있다 고 외치며 출발 총성을 울린 첫 번째 주자였다면 룰루 프라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는 튼튼한 기초 체력으로 선두를 굳히며 기틀을 닦은 두 번째 주자였고, 자네트 월터는 대학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폭발적으로 스퍼트하며 미래를 연 세 번째 주자였습니다. 룰루 프라이와 자네트 월터, 이 두 분 모두 지금 양화진 언덕에 고요히 잠들어 계십니다. 그들은 이 땅의 딸들에게 너는 배울 수 있고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었고, 그 꿈은 오늘날까지 이화라는 이름으로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교육의 역사가 어떻게 씨앗에서 거목으로 자라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시야를 넓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과 정신에 깊이 관여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만났지만 그의 위대함은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 가치가 충분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호모 헐버트의 삶을 심층적으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메리 스크랜턴으로부터 시작해 룰루 프라이와 자네트 월터에 이르기까지 이화학당이라는 하나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숲으로 자라났는지 그 위대한 계승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야를 넓혀 한 기관이나 분야를 넘어 한 나라의 운명과 정신, 그 자체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짧게 만났던 이름이지만 그의 위대함은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의 삶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 근대사의 가장 아프고도 찬란했던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호모 헐버트의 삶을 심층적으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1886년 27세의 청년 헐버트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서 조선 정부의 공식 초빙을 받아 이 땅을 밟습니다. 그의 임무는 왕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영어와 국제정세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처럼 교회를 세우거나 병원을 짓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사라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가르치는 자를 넘어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조차 중국에서 온 한자를 숭상하며 한글을 언문이라 낮춰 부르던 시절, 이 푸른 눈의 이방인은 한글 속에서 세계 문자사의 유례없는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 어떤 나라의 문자보다도 우수하다. 이보다 더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세상에 없다. 한글의 발명은 알파벳의 발명보다도 더 위대한 성취이다. 그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쓰고 주시경 선생과 같은 우리 학자들과 교류하며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힘썼습니다. 또한 세계의 지리와 문화를 모두 순 한글로 서술한 교과서 3인필지를 편찬하여 조선의 청년들이 좁은 땅을 넘어 세계를 품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과거를 존중했고 조선의 미래를 열어주고자 했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주권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의감이 강했던 그는 더 이상 강단 위에서 지식만을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그리고 온몸을 던져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펜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에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또한 The Passing of Korea, 대한제국의 종말이라는 역작을 통해 일본의 선전 뒤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고 한국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립국가인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의 투쟁은 1905년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며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을 때 절정에 달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절망에 빠진 고종 황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외국인 헐버트를 비밀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며 친서 한 통을 건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 서신을 전해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정의를 구해달라. 헐버트는 황제의 밀사가 되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미국이 정의의 편에 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강대국의 냉혹한 현실 정치였습니다. 이미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하기로 한 미국은 그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조국으로부터 배신당한 그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할 때 헐버트는 보이지 않는 네 번째 특사가 되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특사들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해 현지 여론을 조성하고 통역을 맡았으며 국제 기자들을 상대로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전략가이자 대변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외침은 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헐버트의 헌신 덕분에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향한 마지막 불꽃은 전 세계에 타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당연히 일제의 눈엣 가시였습니다. 결국 그는 1907년 그가 사랑했던 조선에서 강제로 추방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떠났을 뿐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미국에서 그는 강연과 집필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외쳤고 1919년 3.1운동의 정당성을 알렸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 위대한 친구를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86세의 백발노인이 된 헐버트는 42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한국땅을 다시 밟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태극기를 흔들며 헐버트 박사 만세처를 외쳤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길고 힘든 여정으로 쇠약해진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치 이 땅에 돌아와 자유를 얻은 조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처럼요.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소원대로 그의 유해는 양화진 언덕에 안장되었습니다. 양화진에 잠든 수많은 위인들 중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받은 사람은 오직 호머 헐버트, 단 한 사람뿐입니다. 호머 헐버트. 그는 한글의 수호자였고 독립의 나팔수였으며 한국의 영원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종교와 이념을 넘어 한나라의 정신과 주권 그 자체를 지키려 했던 위대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헐버트가 외교 무대와 학문의 영역에서 고독하게 싸웠다면 거의 같은 시기 서울 한복판에서 언론이라는 무기로 더 대중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제에 맞선 또 한 명의 푸른 눈의 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국인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과 그가 만든 신문 대한매일신보의 뜨거운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호머 헐버트라는 위대한 지성이 어떻게 외교 무대와 학문의 영역에서 고독하게 조선의 독립을 외쳤는지 그 장대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헐버트가 국가의 두뇌를 지키려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국가의 목소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헐버트의 무대가 왕의 밀실과 세계의 외교관들이 모이는 응접실이었다면 오늘 주인공의 무대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숨죽여 들여다보던 신문 지면이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조용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잉크와 인쇄기였습니다. 영국인 언론인 한국 이름 배설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의 뜨거운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4년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 베델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는 전쟁의 향방을 쫓는 저널리스트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리한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국주의 국가가 조선이라는 땅을 전장 삼아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탐욕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동양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를 몰아낸다는 명분을 내세운 일본의 위선 뒤에 숨겨진 조선을 식민지로 삼키려는 검은 야욕을 그는 똑똑히 목격합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그의 양심이 이 거대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 땅에 남아 조선인들의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양기탁, 박은식과 같은 한국의 우국지사들과 손을 잡고 1904년 역사적인 신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그 시작부터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인은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았기에 일제 경찰은 영국인의 재산인 신문사를 함부로 수색하거나 기사를 검열할 수 없었습니다. 베델의 신문사는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결코 함락되지 않는 진실의 요새와도 같았던 겁니다. 또한 이 신문은 세 종류의 언어로 발행되었습니다. 민중을 위한 순한글판, 지식인들을 위한 국한문 혼용판, 그리고 국제사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영문판. 이 치밀한 전략으로 대한매일신보는 사회 모든 계층을 아우르며 가장 강력한 항일 언론으로 우뚝 섭니다. 이 진실의 요새에서 베델의 펜은 거침없는 칼날이 되어 일제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다른 모든 신문이 일제의 협박에 침묵할 때 대한매일신보는 고종 황제가 이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한 친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황성신문에 실렸다가 검열로 삭제된 장지연의 그 유명한 논설 시일야방성대국 시일야방성대국구를 다시 실어 온 백성이 함께 목 놓아 울게 했습니다. 또한 일제가 폭도라고 포화하던 의병들의 활동을 애국동포의 의로운 전쟁으로 보도하며 그들의 군자금 모금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나라 빚을 갚아 국권을 지키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자 이를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확산시킨 것 역시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신문사는 단순한 언론사가 아니라 항일운동의 심장이자 두뇌이자 스피커였습니다. 당연히 일제는 이 눈엣 가시 같은 영국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영국 정부에 끊임없이 외교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베델은 치안방해라는 죄목으로 서울에 있던 영국 총영사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유죄. 그는 벌금형과 함께 3주간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러나 감옥도 벌금도 그 어떤 탄압도 그의 펜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비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재판과 투쟁, 그리고 하루 수면 시간이 서너 시간에 불과할 정도의 고된 업무는 그의 건강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09년 5월 1일 그는 36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병상에 찾아온 동지 양기탁 선생의 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오직 신문의 안위와 한국인의 구원을 걱정했던 사람. 그의 장례는 수많은 조선인들의 눈물 속에서 치러졌고 그의 유해는 양화진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와 함께 신문을 만들었던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쓴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여기 대한의 위기에 임하여 우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다가 마침내 이곳에 뼈를 묻었노라. 호머 얼버트가 한국의 두뇌를 지키려 했다면 어니스트 베델은 한국의 목소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학문과 외교로, 다른 한 사람은 언론과 대중운동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칠흑 같던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헐버트와 베델처럼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거시적인 투쟁에 나선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시각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가 돌보지 않는 가장 작은 생명들을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힘없이 쓰러져 가던 이들의 손을 잡아준 한 여성, 전쟁과 가난으로 버려진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거릿 에드먼즈와 사회복지선교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헐버트와 베델처럼 나라의 주권과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역사의 무대 중심에서 싸웠던 거인들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치열했고 그들의 삶은 불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힘없이 쓰러져 가던 작은 생명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역사는 종종 왕과 영웅 그리고 투사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소리 없는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보듬어 안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서울이 아닌 남도의 중심지 광주에서 전쟁과 가난이 낳은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갈 곳 없는 여인들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사람, 미국 남장로의 소속 선교사 마거릿 에드먼즈의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 특히 전라도 지역은 비옥한 곡창지대였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제의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쌀은 모두 일본으로 실려나갔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여기에 전염병과 사회적 혼란이 겹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거나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국어를 하거나 굶어 죽거나 혹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의 삶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수많은 어머니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의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풍경 속으로 1912년 마거릿 에드먼즈 선교사가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광주 지역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길 위에서 굶주리는 아이들과 아이를 잃고 낯을 놓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거창한 계획이나 위원회의 결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 굶주리는 아이 한 명의 손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하나둘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의 집은 아이들로 가득 찼고 그녀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훗날 광주 지역 최초의 보육시설 중 하나인 영흥학교 고아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지 잠자리와 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원장 선생님이기 이전에 그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고아원은 차가운 시설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먼즈의 깊은 시선은 눈앞의 고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미들의 슬픔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들이 먼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기관을 설립합니다. 바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들을 위한 모자원, 즉 어머니와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단지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바느질을 가르치고 옷감을 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며 당당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의 삶은 끝났다고 여기던 사회를 향해 아니,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외치는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마거릿 에드먼즈, 그녀의 이름은 어쩌면 연세대학교나 이화학당처럼 거대한 건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책에 큰 글씨로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무너진 여성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토대를 선물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특히 아동과 여성복지의 소중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 땅의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했던 그녀는 1957년 세상을 떠나 이곳 양화진 언덕에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묘비는 작고 소박하지만 그녀가 길러낸 수많은 아이들과 그녀가 일으켜 세운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 바로 그녀의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기념비일 것입니다. 마거릿 에드먼즈가 이처럼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보듬는 사랑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한 개인의 순교적 삶 그 자체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이라는 중심부가 아닌 가장 외진 곳, 황해도 소래마을로 들어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의 씨앗이 된 한 젊은이 윌리엄 맥켄지의 고독하고도 거룩한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마거릿 에드먼즈 선교사가 어떻게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보듬는 사랑의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따뜻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죠.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무대는 도시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조직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서울이 아닌 황해도 끝자락의 작은 시골 마을 소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의 씨앗이 된 한 젊은이. 오늘 우리는 윌리엄 맥켄지의 고독하고도 거룩한 삶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무대인 황해도 소래마을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소래는 정반대였습니다. 만주에서 장사를 하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고향 소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883년 동생 서경조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적 교회, 즉 선교사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세운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델아우지 대학의 젊은 신학생이었던 윌리엄 맥켄지는 바로 이 놀라운 소래마을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큰 선교단체의 파송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YMCA의 작은 후원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가지고 스스로 이 미지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나는 그곳에 군림하거나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가 되어 그들을 섬기러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1893년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소래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다른 모든 선교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된 서양식 주택을 거부하고 마을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흙으로 벽을 바른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양복을 벗고 헐렁한 바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대신 서툰 솜씨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으며 온돌방의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도자였던 서경조 장로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서 장로에게 신학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었고 서 장로는 그에게 조선의 마음과 정서 그리고 이 땅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신학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순수한지를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그의 초가집은 언제나 사랑방처럼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친구였고 어른들에게는 신실한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소래마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적인 삶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895년의 무더운 여름, 열악한 환경과 계속되는 과로 속에서 그는 그만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마도 당시 조선 땅에 흔했던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있던 언더우드를 비롯한 동료 선교사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맥켄지, 어서 서울로 오게. 재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네. 하지만 맥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완강히 서울행을 거절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가난한 소래 교인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든 몸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인들에게 조금의 증도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1895년 7월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소래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29, 너무나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 하나, 내 시신을 소래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소래교인들의 가슴에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처럼 살다가 조선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난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는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래교회는 그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 한국에서 가장 튼튼하고 자립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윌리엄 맥켄지, 그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의 삶 전체를 한국 땅에 온전히 심겨진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념비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짧은 삶은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켄지가 이처럼 한 개인의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여성 선교사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남성 선교사들이 닿을 수 없었던 영역까지 파고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성서부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했던 조세핀 캠벨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여성들만이 할 수 있었던 독특하고 강력했던 네트워크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윌리엄 맥켄지라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가장 외딴 곳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순교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그 고독하고도 거룩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와는 정반대로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시대를 변화시킨 협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남성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업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방 내방의 문을 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엄격한 내외법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여성과 말을 섞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남성 선교사들이 바깥 사랑방에서 남자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한 집안의 실질적인 중심이자 자녀 교육과 가정 문화의 근원이었던 안방, 그 깊숙한 곳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으로 막힌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조선 여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었던 열쇠, 성서부인 바이블 위맨과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했던 위대한 전략가 조세핀 캠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감리회 소속의 조세핀 필킹턴 캠벨 선교사는 1897년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국인 여성이 혹은 남성 선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의 모든 안방문을 두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하고도 혁명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직접 문을 두드릴 수 없다면 이미 그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손으로 조선 여성 전도자들을 키워내자. 이것이 바로 성서부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서부인이란 일정 기간 신학과 교육 훈련을 받은 뒤 각지를 순회하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한국인 여성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조세핀 캠벨은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글을 몰랐기에 가장 먼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 찬송가를 부르고 가르치는 법, 그리고 때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상식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 땅의 여성들을 복음과 신문화를 전파하는 전문적인 사역자로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성서 부인들은 보따리 하나에 성경과 찬송가, 전도지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성 선교사들이 결코 갈 수 없었던 곳, 마을의 가장 깊숙한 안방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여성이었고 같은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양인의 시선이 아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에게 억압받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고된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여성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처음으로 읽게 된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서부인들의 활동은 마치 거미줄처럼 혹은 모세혈관처럼 이 땅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복음과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미친 여자라며 손가락질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쫓겨나면 다시 일어나 다음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이름 없는 용감한 여성들의 발걸음이 조선 근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의 남성들이 바깥 세상에서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논하고 있을 때 조선의 여성들은 안방에서 성서 부인들을 통해 글을 배우고 평등 사상을 접하며 조용하지만 거대한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세핀 캠벨, 그녀는 헐버트나 언더우드처럼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대 뒤에서 수백,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여성들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운 위대한 감독이자 코치였습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자신이 직접 스타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여성들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도록 돕고 격려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곳 양화진 언덕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선교사들의 헌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 대, 3대에 걸쳐 이어졌는지 그 위대한 계승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교육과 독립운동에 깊은 족적을 남긴 언더우드 가문 사대의 이야기를 통해 대를 이어진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세핀 캠벨과 이름 없는 성서 부인들이 어떻게 거대한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굳게 닫혔던 조선의 안방문을 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수많은 여성들을 깨우는 위대한 협력의 이야기였죠.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그러나 그 어떤 네트워크보다 더 깊고 질긴 가족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도 위대하지만 그 헌신이 2대, 3대, 그리고 4대에 걸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가문이 한 나라와 맺은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100년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육과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의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위대한 가문, 언더우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물론 일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한국 이름 원두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 만났듯 그는 연세대학교에 씨앗을 심고 세문안교회를 세웠으며 성경 번역에 평생을 바친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며 황무지에서 기도했던 그의 믿음은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명성황후의 주치이기도 했던 아내,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가문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원안경, 즉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는 아버지의 나라 미국이 아닌 바로 이곳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그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으며 자랐고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심은 작은 씨앗이었던 연희전문학교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키워내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대교장으로서 연희전문학교에 기틀을 닦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아버지의 시대보다 더 큰 시련의 시대,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제가 모든 학교에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섭니다. 교장으로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학교 문을 닫을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서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할 수는 없다. 그는 교장직에서 물러났고 결국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합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3.1운동 직후 제암리에서 일제가 저지른 끔찍한 학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세계에 알리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3대 원이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의 삶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 한국이 6.25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자 미 해군 장교로 자원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합니다. 특히 1950년 9월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 당시 그는 통역장교로서 상륙부대와 함께 인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미국인의 얼굴을 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를 보고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조국인 미국의 군인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제2의 조국, 한국을 지키기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폐허가 된 연세대학교를 재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씨앗을 심었고 아버지는 터를 닦았으며 그는 전쟁의 잣더미 위에서 다시 집을 세운 것입니다. 이 위대한 헌신은 4대에서도 이어집니다. 3대 원이란의 동생의 아들인 4대 원한광,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2세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특히 그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외국 언론인들의 통역을 도우며 광주의 진실이 세계에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대는 개척의 시대의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2대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신앙과 독립의 정신을 지켰으며 3대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재건했으며 4대는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프고 중요했던 모든 순간에 이 푸른 눈의 한국인 가문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그들은 여권상으로는 미국인이었지만 그들의 심장과 삶, 그리고 그들의 뼈를 묻을 곳으로 이곳 한국을 택했습니다. 양화진 언덕에는 이 위대한 가문의 가족 묘역이 있습니다. 일대 원두부터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묘역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진정한 헌신과 유산이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언더우드 가문의 이야기가 이처럼 교육과 독립운동이라는 거시적인 역사와 함께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가장 낮은 곳, 사회의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었던 또 다른 선교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나병, 즉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의 헌신을 통해 편견과 공포를 넘어선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언더우드 가문의 4대에 걸친 헌신을 통해 한 나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100년의 세월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위대한 계승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교육, 독립운동, 민주화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만약 사회의 가장 중심에 서서 역사를 이끌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이들은 사회의 가장 변두리, 모든 이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대 최악의 질병이자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불렸던 나병, 즉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한센병은 단순히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연병 전염병, 즉 하늘의 벌을 받아 걸리는 병이라는 끔찍한 낙인이었습니다. 전생에 혹은 조상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벌을 받는다는 미신이 팽배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문둥이라는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거나 길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여겼고 혹시라도 병이 옮을까 하는 공포에 질려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모멸과 완전한 고립이라는 영혼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세상이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작은 예수라 불렸던 한 독일계의 미국인 여성 간호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 서서평. 서서히 그리고 평온하게라는 뜻의 이름처럼 그녀는 평생을 가장 낮은 이들의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물처럼 깊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1912년 조선에 와서 광주를 중심으로 간호사로 또 교육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길 위에서 멸시받고 굶주리는 한센병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공포에 질려 피할 때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잡는 행위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인간입니다. 라는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도 따뜻한 선언이었습니다. 서서평은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이 벤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의사였던 로버트 윌슨과 같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광주에 있던 나병원에서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박사가 뒤틀린 환자들의 손과 발을 수술하여 다시 걸을 수 있게 하고 도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기적 같은 의술을 펼쳤다면 서서평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영혼의 간호사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1928년 여수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애양원, 즉 사랑으로 기르는 동산을 설립하는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애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으며 환자들이 스스로 일하며 살아가는 자립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애양원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서평의 사랑은 한센병 환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 없는 고아 14명과 남편을 잃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을 자신의 딸과 식구로 삼아 평생을 돌봤습니다. 정작 그녀 자신의 삶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늘 남루한 옷을 입었고 보리밥과 된장으로 끼니를 때웠으며 자신에게 지급되는 선교비를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934년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져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내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겨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 고아들, 과부들이 어머니, 가른사를 외치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고 광주 시민들은 우리는 살아있는 성녀를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서평, 그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화진 언덕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건물을 짓거나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멸시와 공포의 땅에 사랑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일그러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가장 절망적인 영혼을 끌어안아 위로했던 진정한 성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은 이들이 있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시대의 아픔, 즉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정신의 질병에 맞섰던 이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선교사들의 고뇌와 투쟁을 통해 신앙과 저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가장 천하고 부정하다 여기던 한센병 환자들을 끌어안았던 편견과 공포를 넘어선 위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육체의 질병과 싸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질병, 바로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한 민족의 정신을 파고들었던 시대의 질병과 맞서 싸웠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근대사,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한 페이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말 모든 기독교인들을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세웠던 신사참배 강요와 그에 맞섰던 선교사들의 고뇌와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며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삼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기 위해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토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일본의 건국신과 천황을 모시는 신사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서 참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일제는 주장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국민의례일 뿐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명백한 우상숭배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신사는 단순히 국가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명백한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스쿨, 즉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일제는 어린 학생들부터 천황의 신민으로 길들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학교 문을 닫게 하겠다. 이 협박 앞에 선교사 사회는 깊은 고뇌와 함께 극심한 분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명분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그저 형식적인 국민의례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세운 학교 문을 닫게 된다면 이 땅의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겠는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는가? 학교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들을 현실론자 혹은 타협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맞섰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타협한다면 학교라는 건물은 남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기독교 정신과 영혼은 죽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를 잃을지언정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원칙론자 혹은 저항론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십 년의 헌신이 담긴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신앙의 원칙을 위해 끝까지 저항하시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평생을 동역했던 친구들이 서로 등을 돌렸고 선교사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항의 중심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언더우드 가문의 이대 원안경으로스 호튼 언더우드 즈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었던 그는 일제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장직에서 쫓겨나고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며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평양에서는 더욱 치열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숭실학교를 비롯한 평양의 미션스쿨들은 신사참배를 하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닫겠다며 잦은 폐교를 결의합니다. 이러한 저항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 목회자들의 위대한 순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며 일사가고 즉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설교하다가 뜻포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의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미국 선교 본부들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선교사들을 지지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일제에 의해 치안을 방해하는 위험인물로 낙인 찍혀 수십 년간 정들었던 이 땅에서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깃든 학교와 교회를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신사참배의 역사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수많은 이들이 일제의 칼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타협했던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교사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위대한 저항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들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인해 강제 추방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들의 묘비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진리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신사참배 문제가 이처럼 일제 말기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면 그 이후 찾아온 해방과 전쟁은 또 다른 차원의 실현과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대, 2대의 헌신을 이어받아 6.25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고 전후복구에 평생을 바쳤던 3세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특히 언더우드 가문의 3대 원이란을 중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일제강점기 말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영적 시련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선교사들의 고뇌와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긴 터널이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추방되었던 선교사들도 다시 돌아와 재건의 희망에 부풀었죠. 그러나 그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이념의 대립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일제의 압제보다 더 끔찍한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땅은 다시 한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전쟁의 참화 속으로 기꺼이 다시 뛰어들었던 3세대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13강에서 만났던 언더우드 가문의 3대 원이란의 삶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이 땅에 편에 섰던 그들의 헌신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이란, 즉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 바로 이곳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조국은 미국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조국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교육자 집안의 아들이 총을 든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 구사 능력, 그리고 한국의 지형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전쟁의 전세를 단번에 뒤집은 역사적인 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됩니다. 바로 그 작전의 최전선에 미 해군 정보장교 원이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륙에 앞서 북한군 포로들을 직접 신문하여 아군의 상륙 지점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등 핵심적인 첩보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정보 덕분에 연합군은 기적적으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륙부대와 함께 포탄이 쏟아지는 인천의 해안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 해군의 푸른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폐허가 된 고향 땅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서울 수복작전에도 참여하여 어린 시절 그가 뛰놀던 도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연세대학교가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군인의 옷을 벗고 다시 교육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명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남겨진 조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연세대학교를 다시 일으키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파괴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돌며 지원을 호소했고 흩어졌던 교수와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만 다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상처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심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의 교무처장,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연세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다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의 헌신이라는 언더우드 가문의 DNA는 4대에서도 이어집니다. 원이란의 사촌 동생이자 4대에 해당하는 원한광 교수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외국 언론인들의 통역을 도우며
군부 독재의 총칼 아래 쓰러져간 광주의 진실이 세계에 알려지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대 원두우는 아무것도 없던 개척의 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이대 원한경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신앙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으며, 3대 원이라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조국을 지키고 재건했으며, 3대 원한광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가장 아프고 중요했던 모든 고비마다 이 푸른 눈의 한국인 가문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편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여권상으로는 미국인이었지만 그들의 심장과 삶, 그리고 그들의 뼈를 묻을 곳으로 이곳 한국을 택했습니다. 양화진 언덕에 있는 그들의 가족묘역은 한 나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언더우드 가문의 4대에 걸친 대서사시를 통해 우리는 한 가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와 함께 숨쉴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선교사들의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들을 엮어보고 특별히 낯선 땅에서 자녀를 잃고 그 슬픔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언더우드 가문의 4대에 걸친 대서사시를 통해 한 가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와 함께 숨쉬며 100년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큰 이름과 화려한 업적을 남긴 이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름 없이 혹은 짧게 살다 갔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이들의 헌신이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묘비가 가장 큰 슬픔과 가장 무거운 희생의 무게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이름 없는 영웅들과 양화진 언덕의 가장 가슴 아픈 공간, 어린이 묘역에 담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들의 업적이 아닌 낯선 땅에서 자녀를 잃고 그 슬픔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명의 위대한 선교사, 아치볼드 캠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16년 한국에 와서 강원도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다 강제로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해방 후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강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 6.25 전쟁이 터졌고 그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북한군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 압록강 근처 만포진까지 끌려가는 죽음의 행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의 유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국 근대사가 겪었던 모든 고난, 즉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비극을 온몸으로 관통한 끈질긴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6강에서 만났던 이화학당의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정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교육으로, 아들은 의료로 한 가문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을 섬겼던 아름다운 동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일이 다루지 못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양화진 곳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양화진의 한쪽에 마련된 작은 묘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유난히 작고 낮은 묘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잠든 선교사 자녀들의 묘역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400여 기의 무덤 중 무려 4분의 1가량이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묘비에는 데이지, 애니, 존과 같은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생후 3일, 1세, 5세와 같은 너무나 짧았던 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언더우드의 첫 딸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 묘비의 이름조차 없이 그저 베이비 언더우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당시 조선의 열악한 위생 환경과 의료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간단한 약이나 주사 한 방으로 나을 수 있었던 이질, 콜레라, 폐렴, 홍역과 같은 병들이 당시에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이고 간호사였던 선교사 부모들이 정작 자신의 아이가 열병으로 끙끙 앓을 때 변변한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참담한 심정을 말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 가족 친지 하나 없는 곳에서 아이의 작은 관을 땅에 묻으며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합니까? 제 아이를 데려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식을 잃은 조선의 부모들과 똑같은 슬픔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이 땅의 아픔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양화진에 묻으며 이 땅을 자신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선교지가 아니라 내 자식의 뼈가 묻힌 제2의 고향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이 역설적으로 이 땅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과 헌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름 없는 영웅들과 이름도 없이 잠든 작은 아이들의 이야기는 양화진이 단순히 성공한 이들의 명예의 전당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양화진은 이 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의 사랑과 슬픔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장 작은 묘비들이야말로 그 사랑의 깊이와 희생의 무게를 가장 아프고도 절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대부분의 인물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화진에는 그리고 우리 근대사에는 다른 교파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전통과 영성으로 이 땅의 사랑을 실천했던 천주교와 성공회의 선교 역사,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간략하게나마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양화진의 작고 이름 없는 묘비들 앞에서 거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희생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또 다른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은 주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로제타 홀, 에비슨 등 양화진에 잠든 대부분의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라는 거대한 강은 비단 개신교라는 하나의 물줄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혹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전통과 다른 영성으로 이 땅의 사랑을 실천했던 또 다른 물줄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또 다른 기독교의 두 형제, 천주교 카톨리시즘과 성공회, 앵글리카니즘과 이 땅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그들의 헌신과 유산을 간략하게나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양화진에 잠들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한국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이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천주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시작은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독특합니다. 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학자들이 먼저 책을 통해 스스로 신앙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의 젊은 실학자들은 북경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학문, 즉 서학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천문학, 지리학과 같은 과학 서적과 함께 들어온 천주시래와 같은 천주교 교리서를 읽으며 그 안에 담긴 평등사상과 내세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결국 1784년 이승훈이라는 젊은이가 북경에서 직접 세례를 받고 돌아와 이벽, 정양용 형제 등 동료 학자들과 함께 이 땅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신앙의 길은 피와 눈물로 뒤덮인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유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 조정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사학사, 즉 사악한 학문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1801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약 100년 동안 4차례의 거대한 박해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배교를 강요당하며 고문을 받았고 천주를 버릴 수 없다고 외치며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당시 순교한 신자의 수가 1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화진 바로 옆 절두산 순교성지는 바로 그 박해의 역사를 증언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한국 천주교는 이 땅의 지식인들이 시작한 자발적 신앙이었으며 수만 명의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증언 위에 세워진 순교자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길을 걸었던 성공회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회는 1890년 고요한 찰스 존 콜피 주교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시작되었습니다. 성공회는 가톨릭의 전통과 개신교의 신학을 아우르는 중용 비아야 미디아의 길을 걷는 교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 방식 또한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처럼 대중적인 부흥회나 전도 활동에 힘쓰기보다는 아름다운 예배의 예전과 전례를 통해 기독교의 영적인 깊이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병원과 고아원 같은 사회사업 기관을 먼저 세워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성공의 큰 특징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깊이 존중하고 그것을 신앙 안에 아름답게 녹여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청 옆에 있는 성공회 서울주교자성당에 가보셨나요? 웅장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은 자세히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기와지붕의 곡선을 아름답게 품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강화성당은 더 놀랍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한국의 전통 사찰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의 예배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랐던 문화적 토착화를 위한 그들의 아름다운 노력이었습니다. 이 성공회의 일부 선교사들, 예를 들어 3대 주교였던 마크 트롤로프와 같은 분들은 양화진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들의 묘비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교와 성공회의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라는 큰 강을 이루는 다양한 물줄기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적인 탐구와 순교의 피로, 어떤 이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사회개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예배와 문화적 존중으로,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잠든 곳과 그들의 방식은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꾸었던 꿈은 결국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꿈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파를 넘어선 다양한 헌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다시 양화진 언덕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데 묻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화진에 담긴 핵심적인 가치들은 무엇이며 그들의 삶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연결과 종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우리의 긴 여정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개신교의 울타리를 넘어 순교의 피로신앙을 증명한 천주교와 한국의 문화 속에 아름답게 스며들고자 했던 성공회의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의 다양한 헌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9강은 새로운 이야기를 배우는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흩어져 있던 이야기의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보는 종합과 연결의 시간입니다. 지난 18번의 강의를 통해 만났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양화진의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들의 삶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상상 속의 양화진 언덕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의 붐비는 도심을 뒤로하고 양화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개척자들의 묘비입니다. 여기 1885년 부활절 아침에 함께 도착했던 두 친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 위에 교회와 학교라는 첫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의 묘비는 우리에게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용기 말입니다. 언덕을 조금 오르니 왼편으로 이 땅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던 교육자들의 묘역이 보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이 화학당을 시작했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그 씨앗을 체계적인 학교로 키워낸 건축가, 룰루 프라이, 그리고 마침내 여성 고등교육의 문을 연 비전가, 자네트 월터, 그들의 묘비는 릴레이 경주처럼 이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교육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육임을 말입니다. 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는 한국 근대 의료의 역사를 만든 거인들을 만납니다. 남편과 딸을 잃은 슬픔을 이 땅의 여성과 장애 아동들을 위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킨 로제타 홀, 재중원을 세계적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키워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며 한국인 의사를 길러낸 시스템 빌더, 올리버 에디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양화진의 첫 무덤이 되었던 존 헤론, 그들의 묘비는 희생적 사랑의 무게를 증언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며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가장 거룩하고도 아픈 사랑의 모습입니다. 묘역의 한쪽에는 조금은 특별한 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방인 친구들입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헤이그 밀사 사건에 목숨을 걸었던 호머 헐버트, 치외법권을 방패 삼아 대한매일 신보라는 진실의 칼날로 일제에 맞섰던 어니스트 베델, 그들의 삶은 정의와 연대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양화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가슴 아픈 곳에 멈춥니다. 바로 작은 묘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어린이 묘역입니다. 베이비 언더우드, 데이지, 존, 이름도 채 피우지 못하고 잠든 수많은 아이들. 이 작은 묘비들은 이 모든 위대한 업적들 뒤에 감춰진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없이, 그러나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아프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화진 언덕을 한 바퀴 돌아보니 우리는 몇 가지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도전정신입니다. 그들은 안락함을 버리고 기꺼이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희생정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 건강, 심지어 자녀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셋째, 섬김과 임파워먼트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군림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들을 섬겼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연대정신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싸움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도전, 희생, 섬김, 그리고 연대. 이것이 바로 양화진 언덕 전체를 흐르는 우리가 양화진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들일 것입니다. 양화진은 단순한 묘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한국 근대사의 산 교과서이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학교와 병원의 뿌리이고 무엇보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발전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도전과 희생, 섬김과 연대의 삶을 보여주었다. 이제 너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렇게 양화진에 담긴 가치들을 종합해보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 여정의 마지막인 20강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진정한 에필로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의 유산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남긴 구체적인 영향들을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양화진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길었던 여정, 그 마지막 20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19시간 동안 우리는 양화진이라는 작은 언덕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사랑했던 수많은 이들의 삶을 만났습니다. 개척의 문을 연 거인들로부터 이름 없이 쓰러져간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때로는 뜨거운 감동에, 때로는 가슴 아픈 슬픔에,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 양화진을 관통하는 4가지 핵심 가치, 즉 도전과 희생, 섬김과 연대의 정신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장정의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마침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100년 전 그들의 위대한 삶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들의 유산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긴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이 남긴 보이는 유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일상 속에 그들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 캠퍼스를 한번 볼까요? 신촌의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이 두 거대한 학문의 전당은 각각 언더우드와 스크랜턴이라는 두 선교사가 한 명의 고아와 한 명의 여학생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사랑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놀라운 교육열과 세계적인 인재들의 저력,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교육을 통해 이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던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세브란스 병원은 에비슨이 조선인 의사를 키워내겠다는 꿈으로 제중원을 개혁한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근대 의학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호머 헐버트가 그토록 예찬했던 한글은 이제 BTS의 노래 가사가 되어 전 세계인이 따라 부르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언론의 자유와 저항의 정신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의료, 문화, 민주주의 등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주춧돌 속에는 양화진에 잠든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서 있고 그들의 헌신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양화진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100년 전 선교사들만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안락한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기꺼이 낯선 곳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가? 그들의 희생 정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너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마음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의 섬김과 임파워먼트의 정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손을 잡아주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연대 정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회의 불의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순교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양화진 정신을 실천하는 작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관행에 맞서는 직장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학생,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인,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그 모든 삶이 바로 21세기의 양화진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긴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양화진 언덕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그곳은 과거의 이야기가 안치된 무덤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쓴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 장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채워져야 할 빈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페이지 위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될까요? 지난 20주 동안 이 긴 여행에 기꺼이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서울의 작은 언덕 양화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 숨쉬며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양화진 인문학 강의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